안녕하세요. 22세기 해적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밸런스시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주식들의 대차대조표를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대조표, 밸런스시트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차대조표란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경제적 자원과 부채, 경제적 의무, 그리고 자본의 잔액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회계 보고서입니다. 대차대조표에 있어서 딱 한 가지 공식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자산에다가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회사의 자산이 얼만큼 있는지 확인을 하시잖아요. 근데 단순히 자산만 확인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자산만 확인을 할 경우에는 부채에다가 자본까지 합쳐진 금액을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부채가 크면 클수록 자산 역시 커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의 자본이 얼만큼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차대조표를 확인을 할 때 전년도 대비 이번에 자본금이 얼만큼 상승을 했는지를 확인을 했는지가 중요한데요. 확인을 하실 때 먼저 첫 번째로는 자산이 얼만큼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부채의 경우에는 얼만큼 상승을 하고 하락을 했는지를 통해서 자본금이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하락을 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대차대조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공식이 자산에다가 부채를 빼게 되면 자본이라는 게 남게 되는데, 이 자본금이 자산이 얼만큼 상승을 했고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부채가 또 얼만큼 상승을 했고 하락을 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고자 하는 회사의 자본금이 전년도 대비 어떻게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외국 주식, 정확하게는 미국 주식들의 대차대조표를 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미국 주식을 거래를 하시고 싶을 때 대차대조표를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는 finance.yahoo.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예에서는 애플 주식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애플 주식의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주가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대차대조표를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는 Financials라고 적혀있는 이 빨간색 동그라미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차대조표뿐만 아니라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죠. 그리고 현금 흐름표, 캐시플로우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예에서는 밸런스시트를 한번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밸런스시트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문장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처음 검색을 하시면은 영어가 편하시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조금 어지러울 수도 있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데한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리는 예 중에서 좀 잘못된 정보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Total Assets 라고 하는 건데요. Total Asset은 한국말로 총자산이라고 합니다. 이 총자산을 잠시 후에 클릭을 해서 얼만큼 상승을 했고 하락을 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총자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이 총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이 유동자산이라는 말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1년 안에 이 자산을 최대한 빨리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나머지 하나는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이 비유동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체류하게 되는 자산인데요. 유동자산과는 달리 1년 이상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이거를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비유동적인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Total Liabilities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총부채라고 합니다. 이 총부채 역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동부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자산과 비슷하게 이 유동부채 역시 1년 안에 반드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갚아야 하는, 상환해야 하는 부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유동부채의 경우에는
만기가 1년 이후인 부채로서 애플의 경우에는 1년 후에 갚아도 되는 부채로서 임대 보증금이나 장기 차입금, 장기 매입 채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총자본인데요. 총자본은 이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산에다가 부채를 빼게 되면은 이 자본, equity라고 하는 게 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밸런스 시트, 대차대조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그 아래에 있는 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total capitaliza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국말로는 자본의 총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본 총액의 경우에는 회사의 총 장기 부채와 모든 유형의 자본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이 애플이 가지고 있는 장기 부채들과 그리고 애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형의 자본,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기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자본 총액이 바로 total capitalizatio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common stock equity라고 하는 건데요. 한국말로는 보통주 지분이라고 합니다. 이 보통주 지분의 경우에는 회사의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 가치로 총 자본과 동일합니다. 이 보시면은 총 자본이라는 게 total equity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총 자본과 동일한 게 common stock equity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보통주 지분이란 회사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들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선주의 경우에는 영어로는 preferred stock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선주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신에 먼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보통주를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매매를 하는데요. 이 보통주 지분이야말로 우리가 투자자로서 지분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총 자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Net Tangible Assets라고 하는데요. 순유형 자산이라고 불립니다. 이 순유형 자산이란 총 자산에다가 애플의 총 자산에다가 무형 자산을 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총 부채를 뺀 다음에 그리고 우선주를 빼게 되면은 바로 이 순유형 자산만 남게 되는데요.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은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혹시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은 주주에게 남겨지는 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플이라고 하는 자산에 회사가 가진 자산에다가 무형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회사 애플이 가진 상표권이라든지 아니면은 패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권리들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빼고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진 부채까지 뺀 다음에 우선주를 빼게 되면 남는 돈이 바로 이 순유형 자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working capital이라고 하는데요. 운전 자본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working capital의 경우에는 유동 자산에다가 유동 부채를 빼게 되면은 이 운전 자산이 남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유동 자산이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리고 유동 부채의 경우에는 반드시 1년 안에 상환을 해야 되는 부채입니다. 이 둘을 빼게 됐을 때 운전 자본이 남게 되는데 이 운전 자본의 경우에는 영업 자본 또는 경영 자본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이유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운전 자본을 이용을 해서 회사의 영업을 하고 그리고 경영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 자본이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즉 working capital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자본금이 더 많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또 반대로 이게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가 자금을 적절하게 분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운전 자본금이 얼만큼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invested capital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투자 자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밸런스 시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는 투자 자본이 단순하게 애플이 자신이 회사가 다른 회사들의 투자를 한 게 invested capital, 투자 자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좀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투자 자본의 경우에는 회사가 주식 주주에게 증권을 발행을 하고 그리고 채권자에게 부채를 발행을 해서 모금한
총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즉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주주들에게 판매를 함으로써 얻어들인 수익과 그리고 또 혹시나 돈이 부족을 했을 때 채권자들에게, 그러니까 은행 같은 채권자들에게 부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모금을 한 총액이 바로 인베스티드 캐피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투자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적으면 적을수록 어떠한 걸 의미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전년도 대비 투자 자본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말은, 애플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말은 주식 주주들에게 증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모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는 채권자, 그러니까 은행으로부터 돈을 많이 빌렸다고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tangible book value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tangible book value의 경우에는 유형 장부 가격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유형 장부 가격의 뜻은 총 장부상의 애플 주식의 가격과 거기다가 무형 자산을 빼게 되는 건데요. 이 무형 자산이라는 게 이전에 간략하게 설명드렸다시피 애플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이라든지 아니면 애플 로고, 애플 이름에 대한 상표를 말하는데요. 이 총 장부 가격에다가 무형 자산을 불포함한 장부상의 회사 가격이 바로 유형 장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째로 사들이려고 할 때 유형 장부 가격을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장부상의 가격에다가 무형 자산을 빼게 된 가격이 바로 tangible book value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격들을 뺀 실제 장부상에 나타나는, 드러나는 가격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바로 total debt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총 부채 아니면 총 빚이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좀 헷갈렸던 게, 도대체 이 여기 적혀 있는 total liabilities, 총 부채와 그리고 total debt,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찾아보니까 다른 점들이 확연히 눈에 드러났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총 빚의 경우에는, total debt의 경우에는 총 부채, total liability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총 빚의 경우에는 총 부채의 한 부분, 이렇게 total debt가 총 부채, total liability의 일부분에 포함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총 빚은 항상 돈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총 부채는 사업 비용에 드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total debt의 경우에는 빚으로서 돈과 관련된, 그러니까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빌린 돈, 현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total liability의 경우에는 사업 비용에 드는 모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료라든지, 그리고 이 회사가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얻게 되는 부채라든지 이러한 총괄적인 비용을, 부채를 총 부채라고 하고, 그의 반면에 total debt의 경우에는 현금화된 빚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총 빚은 total debt의 경우에는 항상 총 부채보다 더 심각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요. 총 부채가 전년도 대비 많이 상승은 하지 않았지만 total debt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총 빚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많이 상승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 말은 즉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전년도 대비 더 많은 현금을 채무자들로부터 빌렸다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재정 상태적으로 봤을 때 항상 총 빚을 먼저 생각을 하고 얼만큼 상승을 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모든 빚은 부채이지만 모든 부채가 빚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부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총 부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채들이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빚의 경우에는 현금화된 빚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현금화될 수 없는 돈으로 빌린 것이기 때문에 total debt의 경우에는 모든 빚이 부채이지만 모든 부채가 빚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다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순부채, 또 다른 데프트, 빚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밸런스 시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이렇게 빚, 그리고 부채라는 게 세 가지나 나옵니다. 그만큼 회사에 있어서, 재정 상태에 있어서 빚이 얼만큼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부채의 경우에는 총 빚, 그러니까 토탈 뎁트에다가 총 현금 자산을 빼게 되는 겁니다. 순부채는 대차대조표에 있는 현금 및 현금 유사 자산을 회사 총 빚에 뺀 장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현금을 엄청 빌렸는데 이 빌린 돈에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빼게 됐을 때 바로 이 순부채, net debt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총 부채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순부채가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은 즉, 총 부채에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현금성 자산을 빼게 되면은 순부채가 얼만큼 적게 별로 남지 않게 되니까 대부분의 돈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순부채가 100밖에 남지 않는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재정 상태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 반면에 총 부채 빚이 1,0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순부채가 950만 원이에요. 이러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현금성 자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빚으로 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shared issue라고 해서 발행 주식인데요. 발행 주식의 경우에는 발행된 주식은 내부자라든지 아니면은 기관, 일반 대중에 상관없이 회사의 주주에게 거래가 되도록 승인된 주식의 집합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shared issue, 발행 주식은 회사에 따라 다 달라요. 애플의 경우에는 발행 주식 수가 100만 개가 될 수도 있고 삼성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은 1,000만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행 주식 수가 얼만큼 되는지도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밸런스시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ordinary shares number라고 해서 보통주의 수입니다. 보통주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에 대한 주식 수를 의미를 하고요. 우선주의 경우에는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 우선순위를 가진 주식의 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밸런스 시트,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이 회사의 2020년도 실적을 2019년도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비교한 것을 보고 사실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전년도 대비 애플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자본이 다 마이너스로 급격하게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늘색으로 나타낸 이유가 바로 전년도 대비 더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인데요. 보시면은 총 자산의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338, 간략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앞자리 수만 설명을 드릴게요. 338이었던 반면에 2020년도에는 323으로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4.32%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자산이 전년도 대비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 다음은 총 부채인데요. 부채의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248이었지만 올해는 258로 부채가 4.2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자산은 하락을 했고 부채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총 자본의 수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전년도에는 90이었던 반면에 올해의 애플의 자본의 경우에는 65로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27.79%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플이 가진 자본 총액인데요. 자본 총액 역시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10.03%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보통주 지분 역시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27.79, 순유형자산 역시 마이너스 27.79, 운전 자본 역시 회사가 운영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자금 역시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32.89%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 자본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10.46% 하락을 했고요. 유형 장부 가격 역시 이 마이너스 27.79%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총 부채의 경우에 전년도 대비 4.06% 상승을 했고 순부채 역시 전년도 대비 크게 상승을 한
25.70%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토탈 애셋이라고 하는 총 자산을 한번 클릭을 해보아서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토탈 애셋을 클릭을 하시면요, 총 자산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총 자산 바로 밑에 있는 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자산의 경우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고, 비유동자산의 경우는 1년 이상 걸리는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유동자산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유동자산의 경우에는 현금 유사, 그리고 단기 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수금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재고, 그 외 자산이 있습니다. 현금 유사 단기 투자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은 현금 유사가 있습니다. 현금의 경우에는 사실 애플이 전년도 대비 12에서 17로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은 바로 현금 유사 자산이 전년도에는 36이었지만 올해는 20으로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현금 유사 단기 투자가 전년도 대비 100에서 90으로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미수금인데요. 미수금은 애플이 다른 회사들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수금의 경우에는 거래 미수금이 있습니다. 거래를 하고 나서 다른 회사들에게 돌려받지 못한 돈이 전년도 대비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22였던 반면에 올해에는 16으로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그 외 미수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Other Receivables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그 외 미수금이 22였지만 올해는 21로 소폭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로 인해서 미수금이 전년도에는 45였지만 올해는 37로 하락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미수금이 하락을 했다는 건 긍정적인 걸 수 있겠죠. 왜냐면은 그만큼 못 받았던 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이 더 많아진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재고가 있는데요. 인벤토리라고 해서 전년도하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그렇게 재고가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외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외 자산에 보시면은 전년도에는 12였지만 올해는 11로 소폭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수금이 소폭이 아니라 크게 하락을 했죠. 미수금이 못 받은 돈이, 돌려받은 돈이 소폭 하락을 했고, 재고라든지 그 외 자산이 하락을 했고, 현금 및 현금 유사 단기 투자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유동 자산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하락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비유동 자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유동 자산의 경우에는 건물, 공장,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은 영업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투자 및 발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외 비유동 자산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건물, 공장, 장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건물, 공장, 장비가 전년도 대비 95에서 103으로 소폭 상승을 했다는 걸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전년도 대비 건물과 공장의 장비에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했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땅, 기계, 임대라는 게 있는데요. 보시면은 기계, 가구 장비에다가 전년도 대비 애플이 69에서 75로 크게 투자를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건물, 공장, 장비로만 봤을 때는 전년도 대비 소폭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유동 자산이 영업권 및 기타 무형자산인데요. 이 영업권과 기타 무형자산은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nvestment and Advances라고 해서 투자 및 발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투자 및 발전이 전년도 대비 105에서 100으로 소폭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융자산 투자가 있습니다. Investment in Financials라고 해서 애플이 금융자산에 투자를 한 게 전년도 대비 조금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은 증권 매도 가능의 경우에는 이 금융자산을 투자한 걸 바로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과 동일한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금융자산 투자 역시 전년도 대비 소폭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외 비유동 자산이라고 해서 그 외 비유동 자산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크게 상승을 한 32에서 42로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유동 자산이라든지 그리고 건물, 공장, 장비, 그리고 영업권, 투자 및 발전으로 인해서 비유동 자산의 경우에는 애플이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자산의 경우에는 비유동 자산이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을 했고, 그리고 유동 자산의 경우에는 이전 창에서 보았다시피 유동 자산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으로는 총 자산이 이렇게 전년 대비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총 부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총 자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잖아요. 총 부채의 경우에는 total liabilities라고 하는데요.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나눠집니다. 유동 부채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그렇게 큰 변동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유동 부채 중에서는 미지급 비용, 유동 미지급 비용, 유동 부채 및 임대 의무, 이연 부채, 기타 유동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미지급 비용부터 한번 볼게요. 미지급 비용이란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비용을 지급을 하지 못한 걸 나타내는 건데요. 전년도 대비했을 때 미지급 비용에 해당되는 채무가 전년도 대비 소폭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미지급 비용이 역시 동일한 수치로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동부채 및 임대 의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유동부채 및 임대 의무에 있어서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게 소폭 하락을 했는데 16에서 13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애플의 기업 어음이 전년도에는 5였지만 올해는 4로 크게 하락을 했고, 기타 유동 차입금 역시 전년도 대비 10에서 8로 소폭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연 부채라는 게 있는데요. 이연 부채가 전년도 대비 5에서 6으로 소폭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유동 부채가 전년도 대비 큰 변동이 없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유동 부채는 큰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부채가 크게 상승을 한 이유는 바로 비유동 부채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이겠죠. 비유동 부채를 보시면은 전년도에는 142였지만 올해는 153으로 매우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비유동 부채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총 부채가 크게 상승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는 비유동 부채가 왜 상승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장기 부채가 있습니다. 장기 부채가 전년도에는 91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98로 매우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유동 이용 부채라고 있는데요. 비유동 이동 부채의 경우는 애플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비유동 거래 및 기타 채무가 있습니다. 비유동 거래 및 기타 채무는 전년도 대비 소폭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타 비유동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기타 비유동 부채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크게 상승을 한 20에서 26으로 크게 상승을 했다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의 경우 비유동 부채가 전년도 대비 크게 상승을 한 이유가 장기 부채가 91에서 98로 크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기타 비유동 부채가 전년 대비 20에서 26으로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비유동 부채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서 전반적인 총 부채가 더 많이 전년 대비 상승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부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그럼 이번에는 총 자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총 자본이 전년도에는 90에 해달했지만 올해는 65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총 자본의 경우에는 자산에다가 부채를 빼게 됐을 때 자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산이 크게 하락을 했고 총 부채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총 자본 역시 하락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자본의 경우에는 주주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주 자본에 있어서 자본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본금은 캐피털 스톡이라고 해서
전년도 대비 45에서 50으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본금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주 자본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 이유는 바로 유보이익이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 Retained Earning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유보이익이 전년도에는 45이었지만 올해는 14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Retained Earnings, 유보이익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익금을 생겼지만 이 이익금이 올해 이번 연도에 이익으로 기록을 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유보를 시켜서 이익금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이 유보 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주 자본이 크게 하락을 함으로써 총 자본이 전년도 대비 크게 하락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도 애플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핵심들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총 자산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4.32% 하락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총 부채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 장기 부채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4.24% 상승을 했습니다. 총 자본이 이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27.79% 하락을 했고요. 운전 자본이라고 해서 회사가 운영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자본금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32.89%가량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형 장부 가격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27.79% 하락을 했었고요. 총 부채가 전년 대비 4.6%, 순 부채가 전년도 대비 매우 크게 상승을 한 25.70%가량 상승을 했다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애플의 대차 대조표만 보면은 전년도 대비 자산이 크게 하락을 했고 총 부채가 많이 상승을 했고 순 부채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산적인 면에 봤을 때 자본적으로 봤을 때 애플의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아진 거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전 시간에 애플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봤었는데요. 애플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았을 때 이 회사의 총 매출이 5.5%가량 상승을 했었고 매출 비용이 4.8%가량 상승을 했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 순이익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애플의 손익계산서만 보았을 때 총 매출이라든지 당기 순이익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애플에다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투자를 할 때 그리고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을 투자를 하실 때 단순히 손익계산서만 보고 투자를 하실 수 없는 게 왜 위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년도 대비 특정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 회사의 자본 상태가 전년도 대비 나빠졌다는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대차대조표, 밸런스시트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걸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으면, 이해를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애플의 대차대조표, 미국 주식의 대차대조표를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그 다음 시간은 한국 주식, 삼성전자의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기적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